태풍 흰남노가 결국 큰 상처를 남기고 우리나라를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육지를 벗어나기 직전에 많은 비를 뿌리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태풍의 오른쪽에 있던 포항, 경주 등 경북 동해안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3명이 숨졌고 8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 중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8명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차장에서는 지금도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서 물을 빼내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윤대열 기자가 동해안 지역 피해 상황 전해드립니다. 이른 오전 경북 동해안 지역을 덮친 태풍 흰남노는 시간당 111mm의 비를 뿌렸습니다. 내리는 게 아닌 퍼붓는 수준이었습니다. 포항 시내 전체가 순식간에 물에 잠길 정도였습니다. 침수된 차량이 곳곳에서 뒹굴고 어디까지가 강인지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땅이 그냥 완전 절반이 날아갔는데. 낮이 돼도 물이 빠지지 않으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주택 8,500채와 상가 3,400동, 차량 1,000여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3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포항에선 급류에 휩쓸려 70대 여성이 숨졌고 경주에선 80대 여성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온 토사에 깔려 숨졌습니다. 울산에선 불어난 물에 휩쓸린 남성 1명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실종자들은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아파트 2곳에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내려갔던 8명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실종 6시간 만에 지하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실종된 7명을 찾기 위한 배수 작업과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가혁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경북 포항에서 취재 중인 배양진 기자가 속보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앞서 경북 포항의 아파트에서 7명이 실종된 걸로 추정되는 곳에서 수색 작업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달을 드렸는데요. 실종된 7명 중에 생존자 1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은 구조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방당국은 조금 전 8시쯤에 이 중년 남성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신고가 이루어진 지 13시간 만입니다. 현장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은 박수를 치며 안도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물 빼는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 또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 현대제철에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설비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 잘 꺼지지 않는 설비인데다가 태풍 때문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소방당국이 불길을 잡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거센 불길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사방에서 물을 끼얹어 보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6시 33분쯤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초 소방서 한 곳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이 거세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체 발열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특성에 태풍 흰남노의 영향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ESS 장치는 물로 해도 잘 안 꺼지는 설비다 보니까 화염이 옆에 공장까지 옮겨 붙을 정도의 바람은 남아 있었습니다. 인근 소방서들까지 나선 뒤에야 불길이 진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대 소방관 1명이 왼쪽 손과 어깨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진화 작업이 끝나는 내일 아침 이후에 파악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중국 스촨성에선 6.8 규모의 강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대지진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건물이 붕괴되고 산사태가 나면서 현재 실종되거나 숨진 사람만 7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달리던 차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건물이 폭삭 무너집니다. 땅은 계속 출렁이고 사람들이 놀라 달아납니다. 같은 시각 굉음과 함께 산에서 토사가 쏟아집니다. 수십 곳의 능선이 동시에 붕괴됐습니다.
집채만한 돌덩이가 그대로 도로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학교에선 지진에 놀란 아이들이 달려나왔고 산에서 원숭이떼가 내려와 대피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어제 오후 중국 스촨성에서 진도 6.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도심에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고산지대에서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최소 77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상태입니다. 5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4만여 가구의 전기와 통신이 끊겼습니다. 스촨성은 지난 2008년 대지진으로 8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군과 소방 등 6,500여 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 지진 비상 대응 단계도 격상했습니다. 잔해 속 생존자를 찾는 건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지반이 약해지면서 아직 위험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그럼 실종자 7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포항 아파트 수색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 기자, 뒤쪽이 지하 주차장 입구로 보입니다.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물은 얼마나 뺐고 수색 작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물을 빼는 작업이 아직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본격적인 수색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7명의 실종자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이곳 지하주차장, 물이 어느 정도 빠져야 구조대 투입 등 수색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소방, 동력, 펌프 등을 이용해 물을 좀 빠르게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10시간째 작업 중인데 약 40% 정도만 물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만난 실종자 가족들은 배수 작업 도중에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떠밀려 오자 실종자의 차량인지 확인하러 달려가 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은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사고 전에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라 이런 안내 방송이 있었습니까? 네, 이 아파트 건너편에요. 지하 주차장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주민 한 분을 만나서 당시 상황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차를 빼라는 방송을 듣고 내려갔는데 5분도 안 돼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하주차장에 차 지금 물 들어오니까 다 대피시키라고. 차에 딱 탈 때는 물이 없었어요. 한 5분, 10분도 안 돼가지고 발목까지 차더라고요. 이 주민분에 따르면요, 자신이 차를 버리고 탈출할 때 지하주차장에 사람 여러 명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에는 혼자 사는 주민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실종 신고가 없는 피해자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분들의 안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배수 작업과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사고 당시 순간 관련해서 또 저희가 확보한 영상 보시면요, 이 아파트 주차장이 완전히 물바다로 변하고 차들도 침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도 가득 물이 들어찬 상태입니다. 이 영상이 촬영된 게 오늘 오전 7시 40분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도 역시 오전 7시 40분쯤입니다. 실종 신고 당시엔 이미 침수가 완전히 진행된 상태였던 겁니다. 이 주변 하천인 냉천이 갑자기 범람하면서 아파트로 급격히 물이 몰렸다고 일부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물이 찼는지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배양진 기자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혹시라도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한 번 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데는 8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근 하천이 갑자기 넘치면서 물이 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물에 잠기고 가까스로 빠져나오는 차량들의 모습이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워낙 순식간이어서 실종 주민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포항에 접근하던 오전 6시 37분. 굵은 빗방울 사이로 주차장 입구가 보입니다. 이 시각부터 주차장에서 차들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상으로 나온 검은색 SUV. 차량을 어디로 옮길지 고민하는 사이 뒷차도 멈춰섭니다. 2분이 지난 6시 39분. 자동차 5대가 겨우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잠깐 사이 지상도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차량들은 서로 엉켜 갈 곳을 찾지 못합니다. 다시 2분 뒤인 6시 41분. 이 시각까지 주차장을 빠져나온 차량은 겨우 9대입니다. 다시 2분이 지난 6시 43분. 추가로 나온 차량은 석 대로 이때까지 12대가 빠져나왔습니다. 이 시점엔 지상 주차장도 차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이미 통로를 빼면 물이 가득 찼을 걸로 보입니다. 또 2분이 흐른 6시 45분. 그 사이 차량 2대가 더 빠져나왔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주차장을 나오는 차량은 없습니다. 지상으로 탈출한 자동차만 왔다 갔다 하며 물을 피할 곳을 찾을 뿐입니다. 지하 주차장 통로 끝까지 물에 완전히 잠기는 데는 6시 37분에서 45분까지 단 8분이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물이 차오르자 차량에 앉았던 운전자는 문을 열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아파트 바로 옆을 흐르는 개천은 평소에는 마른 하천이었습니다. 주민 가운데 누구도 이 하천이 갑자기 넘쳐서 지하 주차장으로 쏟아져 내릴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보신 것처럼 태풍 흰남노는 경북 동해안, 그중에서도 포항 곳곳을 깊게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던 시장을 비롯해서 곳곳이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펜션 건물이 지반과 함께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교 뒤편 야산이 무너집니다. 학교 무너지는 거 아이가? 쏟아져 내린 흙더미는 승용차를 집어삼키고 건물과 도로도 위협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쏟아진 폭우에 도로는 물길이 되고 해병대원들은 이런 곳에서 장갑차와 보트로 주민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포항에서 가장 큰 죽도시장에도 물이 들어찼습니다. 과일과 채소가 거리에 둥둥 떠다닙니다. 가전제품도 오토바이도 모두 못 쓰게 됐습니다. 바닥에 있는 미싱이요. 지금 한 20개 되는데 이 미싱 물값으로 못 씁니다. 한 20개 하고 못하게 한 30개 하고. 포항의 또 다른 시장. 기름집엔 가슴 깊이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잔뜩 들여놓았던 재료는 하나도 못 건졌습니다. 이거를 어떡하냐고. 이거를 누가 해결해 주냐고 이거를. 시장 한 100개 넘는 상점이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흙밭이 된 시장 골목엔 엉망이 된 가재도구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전기도 물도 끊겼습니다. 아이고 말도 못하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웬일인고 해서 35년 넘게 했는데 처음이에요. 평소 말라있던 하천에 물이 넘치면서 펜션 건물은 무너진 지반을 따라 기우뚱 기울었습니다. 포항제철소 앞 도로도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물난리 와중에 공장 안에선 불이 났습니다. 자체 소방대원들은 물에 잠긴 소방차 위에 고립돼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불은 결국 전기실 한 개동을 모두 태우고 꺼졌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경주 역시 태풍 피해가 집중됐고 지금도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짧은 시간에 200mm 넘는 큰 비가 내리면서 주택이 무너지고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은 내려앉고 터져나갔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던 길 옆엔 어제까지 없던 못이 생겼습니다. 수도가 끊긴 주민들은 이물로 가재도구를 씻어야 합니다. 무너진 구조물에 앉은 노인들은 그저 하늘을 바라볼 뿐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태풍이 지나면서 쏟아부은 약 390mm의 비로 마을은 폐허가 됐습니다. 건조기하고 저장고 다 떠내려가 둥둥둥둥 떠내려갔어요. 진짜 무섭더라 저녁에는. 50년 넘게 산 집은 물살에 밀린 자동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세간은 모두 흙범벅으로 변했습니다. 살림살이가 망가져가는 걸 눈뜨고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물이 이어서라 이까지 채는데 나오지는 못해요. 좀 뭐 하려고 해도 못해요. 그러면 이게 오다가면 싸움 죽지. 큰 비바람이 지나갔지만 공포는 아직 남았습니다.
비가 더 오면 대피할 시간조차 없을까 봐 급히 마을을 떠나기도 합니다. 도로가 계속 지금 쓸려 내려가가지고 저게 만약에 또 계속 쓸려 내려가면 차도 못 빠져나가는 상태니까 일단 대피를 해놓고. 경주 지역 곳곳은 산사태와 무너짐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웃마을 노인들이 모이던 회관은 쏟아진 토사와 낙석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저수지 주변 주민들은 붕괴 위험 때문에 근처 대피소에 머물러야 합니다.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가 산을 타고 계곡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앞은 저수지인데 침수차가 떠밀려와 뒤집혀 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주민들이 고립되고 80대 여성은 무너진 담벼락에 깔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태풍이 경주 인근을 통과한 시간은 불과 1시간 남짓. 하지만 주민들에게 남긴 상처는 컸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2시간 20분. 흰남노가 경남 거제에 상륙한 뒤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태풍의 강도는 상륙했을 때 중심 기압으로 따지는데요. 흰남노는 955.9 헥토파스칼의 위력을 보여서 그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태풍들 가운데 3번째로 강했습니다. 또 바람의 세기는 8번째로 강했는데 평균 풍속 최고치가 초속 37.4m였습니다. 특히 흰남노가 훑고 지나간 울산과 경주, 또 포항을 비롯한 남부 지역에는 400에서 많게는 10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내륙에 올라온 뒤부터는 속도를 올렸고 예상보다 1시간 일찍 빠져나갔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피해가 더 심각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 이유를 박민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가올수록 흰남노는 빨라졌습니다. 상륙 시간이 예상보다 계속 앞당겨지더니 상륙해서는 2시간 20분 만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제트 기류입니다. 태풍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더 세게 부는 찬바람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에서 강물처럼 흐르는데 흰남노는 여기 마치 끌려가듯 빨라졌습니다. 보통 태풍이 제트 기류를 만나면 위아래 바람색이 차이가 커지고 그래서 금방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회전하는 팽이를 옆에서 친 것처럼 중심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흰남노는 달랐습니다. 지나고 나서도 강을 유지했거든요. 이런 태풍은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실제 빨리 갔으니까 피해가 좀 적은 거예요. 흰남노가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나라를 둘러싼 기압 구조도 한몫했습니다.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 태풍을 이끌어주는 통로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흰남노는 이 사이길로 회전력을 높이며 올라왔고 상륙 뒤에는 이동 속도가 시속 50km대까지 빨라졌습니다. 예상 경로는 대체로 들어맞았습니다. 2, 3일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딱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진로는 딱 그 길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빨리 견인을 해줬죠, 이게. 흰남노의 실제 동선도 예상보다 조금 짧았습니다. 당초 내다봤던 통영에서 포항보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밀려나면서 거제에 상륙해 울산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빨라진 속도와 짧아진 동선 덕에 비를 만들어 뿌릴 시간도 적었습니다. 제주에서는 흰남노가 가장 가까이 왔던 자정 무렵 비가 잠시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흰남노는 더 큰 피해를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이렇게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이번에 이변을 거듭하면서 역대 3번째로 강한 태풍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윤영탁 기자와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보죠. 자, 간밤의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태풍의 중심이 지나갔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비가 한 번에 올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아침 7시쯤 경북 포항 구룡포에는 시간당 111mm의 많은 비가 왔습니다.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구름대 역시 나선형으로 만들어집니다. 강한 폭풍우가 몰아칠 수는 있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태풍 내부는 고온의 수증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제트 기류를 타고 뚫고 들어왔는데요. 두 세력이 강하게 부딪히면서 수직으로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높은 비구름이 만들어졌고 이른바 폭포비로 불리는 많은 비를 뿌린 겁니다. 지난달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와 비슷한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흰남노가 처음에 생겨났을 때 적당히 사라질 거다 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된 거죠?
맞습니다. 보통 태풍은 적도 부근인 북위 15도 아래에서 생기지만 흰남노는 25도 부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당시에는 동쪽에 북태평양 고기압, 서쪽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맞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곧 사라질 걸로 봤는데요. 서쪽으로 움직이면서 기압골 발달로 약해진 고기압대 고기를 찾았고 뚫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경로를 이동하면서도 세력을 계속 키우는 데 영향을 줬던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수온이 31도 정도로 높았던 지역을 지난 데다가 크게 덩치를 키운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위성 영상에도 생생하게 잡힌 것처럼 이 열대저압부를 병합한 겁니다. 태풍 가능성이 높아서 이름까지 붙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풍부했습니다. 합쳐진 뒤에 흰남노의 세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이동을 멈추면서 세력이 약해졌었는데 북상하면서 따뜻한 바닷물에서 에너지를 받아 다시 매우 강으로 세력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번 같은 태풍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흰남노가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높았던 바닷물의 온도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수증기가 연료 역할을 한 겁니다. 오늘 촬영한 해수면 온도 영상인데요. 9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30도 안팎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균보다 3도 가까이 높고 우리나라 인근도 1, 2도가량 더 높은 상태입니다. 언제든 제2, 제3의 흰남노가 발생할 조건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흰남노는 수도권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비 때문에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기도 했는데요. 꽉 막혔던 오전 출근길 현장을 박지영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상공에서 내려다본 여의도 일대입니다. 평소 같으면 꽉 막혀 있을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노들로 일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밤사이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한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도로 일부를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 좁아진 도로로 차량이 몰리면서 출근 시간도 약 2배씩 늘어났습니다. 집이 판교인데 여의도 올 때 보통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렸는데 오늘 오는데 한 1시간 40-5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30분을 조금 넘겼습니다. 출근 시간대가 한참 지났는데도 보시다시피 이 도로는 꽉 막혀 있습니다. 한쪽 도로를 통제한다는 표지판도 있는데요. 이 저 아래쪽에 태풍 흰남노가 뿌리고 간 빗물이 보여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은 상대적으로 원활했습니다.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회사들이 출퇴근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덕으로 보입니다. 평소 때 그냥 붐비는 정도 되게 복잡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그냥 평소 때랑 별반 다른 건 없었습니다. 흰남노는 서울에 비와 바람을 몰고 왔지만 지난달 폭우 때보다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밤 사이 흰남노 관련한 119 신고는 총 85건이었습니다. 강북구 미아동에선 쏟아진 빗물로 집안이 약해져 주택가 옹벽이 무너졌고 가로수가 쓰러진 곳도 있었습니다. 건물이 침수됐다는 신고도 47건이나 접수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는 대부분 오후가 되며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집중호우 때는 서울 신림동에 있는 한 반지하방에서 일가족 3명이 빗물에 고립돼 숨진 일이 있었죠. 희생자들은 119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전화가 먹통이어서 곧바로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당시 서울에 119 전화가 몰리면서 절반에 가까운 신고가 접수조차 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 폭우가 내린 지난달 8일 밤 8시 59분 119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40대 자매와 10대 딸이 침수로 신림동 반지하 집에 갇혔다는 내용입니다. 희생자들은 119 전화가 먹통이어서 직접 신고하지 못했고 지인이 대신 신고했습니다. 신고자는 물이 차서 갇혀 있는데 119가 너무 통화가 되지 않는다며 다급히 설명합니다. 하지만 구조의 손길은 제때 닿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8일과 9일 폭우가 내린 이틀간 서울에서 걸려온 119 전화는 19,000여 건. JTBC 취재 결과 이 중 9,200여 건은 위치 확인이 안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전화가 폭주하면서 통화 연결이 안 돼 절반 가까이 접수가 안 된 겁니다. 서울에서 평소 119 신고를 받는 신고 접수대는 24대. 당시 소방당국이 비상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40대까지 늘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전국을 기준으로 119 신고 접수대는 모두 356대. 평소 한 대로 14만 4천여 명을 담당하는 셈입니다. 원칙은
이게 최소한 뭐 몇 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훼손수를 마련하는 것이 사실은 타당해요. 지금 재난 상황에서 그 3단계, 40개까지 늘리는 게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19 신고 대응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에 있는 119 신고 접수 요원은 868명, 1인당 담당 인구수가 5만 9천여 명에 달합니다.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공포 영화 같은 장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력을 확충해야 하고 또 재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 체계를 빨리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대와 인력을 늘리고 자동 응답 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최근에 국민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이번에는 14개 대학 교수 단체들이 모여서 다시 검증을 했는데 표절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문 전체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봤는데 4분의 1이 베낀 거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갖다 쓴 거라고 주장하면서 특정 점집 홈페이지는 물론 온라인 운세 시스템을 만드는 도면까지 제시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음량의 기본 원리를 설명한 한 블로그입니다. 2007년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과 비교해보니 거의 같습니다. 사주를 설명한 한 점집의 홈페이지 내용도 거의 그대로 실렸습니다. 온라인 운세 콘텐츠를 만드는 도면도 공개됐는데 똑같습니다. 전국 14개 교수단체가 모인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김 여사의 논문을 자체 검증한 결과입니다. 논문의 문장 하나하나 모두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사 논문의 860개 문장 중 220개 문장을 출처 없이 베껴 썼다고도 했습니다. 지식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것이며 대필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검증단의 발표를 듣던 한 80대 은퇴 교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관행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디 그런 관행이 있습니까?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가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민대는 표절률이 12에서 17%에 그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증단은 광범위한 표절이 있다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국민대의 검증 보고서와 재조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로 예정됐던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출석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고 이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이 대표 개인의 사법 사건이지만 민주당은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로 서면 제출로 소환 사유를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면 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 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대표는 직접 작성한 서면 답변서에서 검찰이 허위라고 보고 있는 여러 발언들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에게 불출석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소환에 응해서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 조사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뜻을 당대표께 저희는 적극 권유하기로 요청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국 이 대표가 당의 결정에 따르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앞서 소환 통보를 처음 알린 것도 당 대변인의 공식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 대표 개인의 사법 사건이지만 소환 통보를 알리는 일부터 출석 여부를 정하는 것까지 당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앞으로 남은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도 당 차원의 대응으로 쟁점화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겹겹의 방탄 의지에 초법적 존재가 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강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일 때 언론 공보 담당이었던 직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인터뷰가 미리 준비됐던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건지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A씨입니다. A씨의 근무 이력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와 경기도지사일 때 모두 언론 관련 업무를 맡았습니다. 검찰은 A씨 사무실 등에서 A씨가 당시 만든 공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한 언론사 인터뷰 때 대장동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답한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표의 답이 미리 준비된 것인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인지가 혐의 입증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건 2020년 7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대표의 발언이 의도된 발언이 아니고 즉흥적인 발언이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말을 사전에 짜여진 것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와 함께 이 대표 측에서 받은 서면 답변서도 분석 중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 앞에 수사받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연출하려는 정치쇼라고 반발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사랑제일교회가 결국 철거 보상금 500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장위 19역 재개발조합은 이런 내용을 결정했는데 불법을 저지르면서 끝까지 버틴 교회가 결국은 이긴 어이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장위 19역 재개발조합이 결국 사랑제일교회 측에 500억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열린 조합 임시총회에서 보상금 지급 찬성에 221표가 쏟아지면서 127표를 받은 반대표를 눌렀습니다. 이미 다른 구역에 비해 공사가 늦춰진 데다 대출 이자를 비롯해 매달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보상금보다 훨씬 클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근데 500억 하면 망신 아닙니까? 지금 뭐 저기서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오는데 뭐 방법이 있나요? 계속 지날수록 한 달을 지날수록 매달 이자만 계속 나가는데 어떻게라도 합의를 해야 되겠죠. 이로써 지난 2년여간 교회 부지를 두고 재개발 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교회는 사실상 이긴 모양새가 됐습니다. 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 소송 1, 2, 3심에서 모두 이겼지만 6차례에 걸친 강제 집행에 교회 측이 온몸으로 맞서면서 부지 확보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불법으로 버틴 끝에 서울시의 감정평가액 82억 원에 6배에 달하는 돈을 받게 됐습니다. 반면 조합원들은 1인당 1억 원 가까운 부담을 안게 될 전망입니다. 조합원한테 부담 들어가는 게 엄청 많잖아요. 억울하고 말고 지금. 이걸 해결 못하니까 어디 가서 해결해. 이건 무겁습니다. 다만 당초 합의서에는 조합이 전광훈 목사에게 사과문을 작성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앞서 교회는 알박기 꼬리표가 붙어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신문에 공개 사과문을 실으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아직 이 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갈등이 또다시 벌어질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네, 얼마 전 뉴스룸에선 브라질에 있는 한국인 집단 농장 돌라라 오아시스에 살던 5명의 아이들이 사고로 숨진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사고 이후 농장 관계자들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에서는 아이들의 죽음을 신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하는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저희 탐사 보도팀은 농장의 내부 영상을 입수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어떤 교육을 받는지도 추적했습니다. 이 농장을 탈출한 사람들은 아이들이 돌나라 설립자인 70대 남성을 낭군, 여보라고 부르도록 교육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브라질 돌나라 농장 내부 영상입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시작합니다. 여보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여보의 미소에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노래를 한다. 나는 여보 좋아하고 여보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고 이 기분은 눈을 말릴 수 없죠. 또 다른 영상에선 에띠나이가 황당한 노래를 부릅니다. 하루에 부시역을 400개 하시고 70km 역기를 100번이나 들려올리시답니다. 가장 멋지신 대나무님.
아이들이 여보, 난군으로 부르는 사람은 돌나라 설립자인 70대 남성 박모 씨. 사랑을 말하기는 아직 어리지만 낭송이 없으면 안 된다. 취재진은 해당 농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여성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아기 때부터 그렇게 여보 난군 이러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몰랐죠. 설교를 완전 세뇌처럼 듣고 있다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대부분 농장 내 대안학교로 들어가 교육을 받습니다. 중학교가 돼서는 돌나라에서 만든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세상 교육은 일단 다 잘못된 교육이다라고 말을 했고 아이들은 아예 선택권이 없어서 농장에서 박씨 존재가 그만큼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돌나라 안에 체제가 어떠냐면은 자식이랑 부모 이런 것도 관계가 아예 없어요. 무조건 따를 거면은 자식이라도 버리고 가라 이런 식이에요. 지난 4월 농장에서 사고로 아이 5명이 사망한 이후 농장 관계자 대화에서도 이는 잘 드러납니다. 유가족들 가운데 그 5 용사를 잃고 눈물 질질 짜면서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강구하는 그런 부모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발을 할 수가 없죠. 교주가 한번 그렇게 교육을 시켜 금쪽 같은 자녀들이 죽었어도 이 엄마 아빠들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거기에 동의 안 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한국교회 10개교단 2단대책위원회는 돌나라 측의 아동학대를 막아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세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면 인권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사회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야 된다. 취재진은 돌나라 측의 관련 영상과 교육 방식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우수한 미국 노동자들 때문이라면서 유권자들을 한껏 치켜 세웠습니다. 큰 시장인 미국의 눈치를 보며 수조 원을 투자하고도 최근에 차별을 받게 된 한국 업체들로서는 황당한 발언인데요. 그래서 국내 점검만 의식한 바이든의 이런 행보가 미국 제일주의를 앞세웠던 전임자 트럼프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아 공업 지역에서 자신의 투자 유치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Manufacturers all over the world are coming to the United States. From Korea, from Japan, from all over the world. 한국 기업인과의 대화 내용도 인용했습니다. The head of the outfit out of Korea told me they're coming here because we have the safest environment and the best workers in the world. 앞서 현대차와 SK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수십조 원씩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와 반도체 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에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발언이지만 전임자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입니다. In America, with American workers, in American factories, using American-made products. The philosophy of my administration is simple. If we can build it, grow it, or make it in the United States, we will. 이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전기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법안 개정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에는 그때까지는 행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모색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간선거에서 노동자 표심이 절실한 바이든 정부와 협상에서 과연 묘수가 나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사흘 뒤부터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이후 2년여 만에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향 가는 분들이 더 늘면서 서울에서 부산이나 목표를 가려면 지난해 추석보다 3시간 안팎이 더 걸릴 거란 예측입니다. 또 추석 당일과 그 다음 날에 차가 가장 막힐 걸로 보입니다. 황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제 코로나도 풀렸고 이제 안전도 하고 그래서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고향에 몇 년 만에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지금 언니하고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번 추석은 재작년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없어진 첫 명절입니다. 이 때문에 고향이나 여행지에 가는 이들이 크게 늘 거라는 게 정부의 예상입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하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13.4%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귀성 차량이 많아지면서 고향 가는 길은 많이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승용차로 오갈 경우 서울에서 부산은 길면 9시간 50분을 가야 합니다. 지난해 추석 때보다 2시간 50분 더 걸리는 겁니다. 서울에서 목포는 최대 9시간 55분으로 지난해보다 3시간 반 더 넘게 걸리고 서울에서 대전도 최대 5시간 50분을 가야 합니다. 다행인 건 귀경 행렬이 분산되면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은 지난해 추석보다 덜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게 8시간 50분, 목포에선 7시간 15분, 대전에서 4시간 40분입니다. 나흘 연휴 가운데 차가 가장 막히는 날은 추석 당일과 다음 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엔 임시 선별 검사소가 생깁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이곳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이번 명절부터는 기차나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재작년 추석 이후 2년 만에 다시 면제됩니다. 연휴 나흘간 무료 혜택을 받으려면 요금소에서 하이패스가 있는 차량은 전용 차선을 지나가야 하고 없는 차량은 통행권을 뽑았다 넣어야 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앞서 경북 동해안 지역 피해를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 태풍이 가장 먼저 지난 제주는 물론 전남, 경남, 부산, 남해안 지역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폭풍 해일에 해안가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고 원전이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서귀포 항세섬을 집어삼킵니다. 부서진 포말은 40m 높이로 솟구칩니다. 와, 미쳤다. 섬을 연결하는 다리 주차장에는 큰 돌이 떠밀려 왔습니다. 초속 40m 강풍에 도로 곳곳이 마비됐고 16,000 가구는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전선에 현수막이 걸려서 합선이 돼서 일단 전류가 다 차단됐다. 태풍이 상륙한 남해안도 피해가 컸습니다. 부산 시민의 나들이 명소 밀락수변공원입니다. 밤사이 파도가 이 방파제를 넘어 밀려 들어오면서 산책로와 도로, 상가는 물바다로 변했는데요. 물이 빠지자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나무는 뿌리채 모습을 드러냈고 꺾이고 뽑혔습니다. 공원 바닥에 있던 이 보도블럭들도 이리저리 떡겨나와 도로 약 200m 구간을 뒤덮었습니다. 편의점과 식당들은 폭격을 맞은 듯 쑥대밭이 됐습니다. 만반의 대비를 했던 주민들은 허망한 표정입니다. 우리가 다 묶어놓고 갔거든요, 저렇게.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막막하지. 추석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허리 높이까지 물에 잠긴 거리, 맹렬한 기세로 쉴 새 없이 덮치는 파도. 흰남노는 주민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태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또 휩쓸어 버리니까 더욱더 삶의 절망이. 태풍은 신고리 원전 1호기 터빈 발전기도 멈춰 세웠습니다. 고리 원자력 본부는 강풍으로 전력 설비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방사선 영향은 없고 원자로도 안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선 축구장 370개 넓이에 농경지 266헥타르가 비바람에 쓰러지고 양식장 3곳과 염전 15곳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사고 피해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번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반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 영상과 사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면에 관심과 돈을 끌어모으려는 일부 유튜버 영상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와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태풍 속에 덤프트럭 사진이 훈훈하다 이런 게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양산시에 공사 중인 한 건물입니다. 어제 오후 사진인데요. 25톤 대형 덤프트럭 2대가 건물에 이렇게 바짝 붙어서 주차가 돼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주차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건 제주 서귀포시의 한 피자집 앞인데요. 역시 덤프트럭이 가게에 바싹 붙어서 주차가 돼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가게 주인의 부탁을 받은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태풍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서 기꺼이 주차를 가게 앞에 해준 겁니다. 피자 가게 주인 말 들어보시죠. 도움을 줘가지고 덤프트럭 하나씩 잠시 대놓으면 든든하지요. 잊어버리고 자지요. 네, 이 피자 가게 주인은 한 10여 년 전에 태풍 피해를 크게 입은 다음에 계속해서 불안감에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동료의 건너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고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부탁을 받고 기꺼이 태풍 보호막이 된 건데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사실은 전용 차고지에 대는 것이 차만 보면 그게 더 안전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망가질 수 있는 환경에 차를 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와 준 겁니다. 다행히 양산의 상가 건물도 또 서귀포의 피자 가게도 태풍 피해 없이 무사히 잘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덤프트럭의 힘을 이용해서 태풍의 강한 바람을 막는 그런 효과를 좀 노리고 그렇게 주차를 한 거군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피자 가게도 상가 건물도 무사히 태풍을 잘 넘겼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다음 영상은 어제 저희가 뉴스특보 뉴스룸 진행하면서 제보 영상을 소개해드린 공사장 영상이죠. 이게 뒷얘기가 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에 태풍의 그 영향이 부산 쪽에서 이제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쯤의 영상입니다. 이 부산 송도 해수욕장 근처에 바로 해변에서 보시면 고공 크레인이 보이고요.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서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시청자께서 제보를 해주신 영상입니다. 지금 화면상 좌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 대형 크레인도 보이죠. 어제 이 영상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제보자께서 저에게 어떤 당부의 말도 해주었는데 한번 제보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바람이 많이 불면 크레인이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바로 지금 입주민들이 바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하는 마음에 제보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걱정되는 마음에 좀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로 저에게 전화도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제 관할인 부산 서구청에 연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담당 제보를 주셨고 우리 취재진이 이제 관할 서구청에 연락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즉시 안전 지도를 위해서 공사 현장에 나갔고요. 빨리 마무리해라라는 이런 취지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에 공사 현장에서는 태풍이 오기 전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좀 더 결박을 하고 묶고요. 또 구조물을 묶어두는 등의 작업을 하고 빨리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현장 상황을 공유해서 추가적인 또 혹시 있을지 모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보를 기꺼이 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제보 영상을 주시는 게 이런 또 경각심을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니까요. 제보 보내주신 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갑차가 포항 시내에 등장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늘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네, 지금 그 영상이 준비가 되기 전에 먼저 소방 영상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는 혹시 피해를 입은 곳에서 밤늦게까지 계속 구조 작업하는 소방 또 경찰, 군 많이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 먼저 보죠. 흑빛의 거센 물결이 이렇게 흐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7시 12분쯤에 울산 태화강 상황인데요. 어르신 한 명이 보시면 태화강 둔치에 나왔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이렇게 나무 한 그루에 매달려서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됐고요. 구조대원이 튜브를 들고 접근해서 이렇게 튜브를 직접 씌워주고 물 밖으로 안전하게 이 어르신과 함께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아주 짧은 시간에 태화강 물이 거세게 불어났기 때문에 이분도 잠시 이렇게 바깥을 나왔다가 고립이 된 건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센 물살을 뚫고 구조대원이 안전하게 이 어르신을 밖으로 구조를 해냈습니다. 울산 태화강의 오늘 오전 7시 모습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어제 저녁 7시쯤 제주도 상황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도로에 공터에 놓여있던 보트가 날아와서 도로 위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소방대원이 출동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이 조치를 하는 작업자의 안전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보트를 직접 들어서 옮기는 것조차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트를 도로가로 밀고
밧줄로 구조물에 꽁꽁 묶어서 더 이상 보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또 주변에 이렇게 테이프를 둘러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좀 임시적인 안전 조치를 즉각적으로 한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장갑차 영상이 지금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좀 다시 볼까요? 네. 오늘 이 장갑차 영상도 화제가 된 영상인데요. 네. 오늘 오전에 장갑차 영상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에 오늘 새벽 한 6시 30분부터 갑자기 불어난 물에 주민들이 당황을 하고 있으니까 해병대에서 포항이도 해병대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장갑차 2대 그리고 또 공업보트 3대를 동원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직접 태워서 구조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소방대원도 장갑차 위에 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장갑차 앞뒤로 2대가 나란히 도로를 달리면서 혹시 고립된 시민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태워서 무사히 인명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병대가 나서서 도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해병대 장갑차니까 이제 물 위에서도 기동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장갑차니까 시민들 구출하는 데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또 뭐 군부대 그리고 또 소방 당국 열심히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앞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유튜버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이제 뉴스특보를 할 때 해당 영상을 보고 과연 이게 실제일까 해서 확인을 굉장히 해보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졌거든요. 네. 이런 영상들이 꽤 있었죠. 네, 상황을 돌이켜보면 어제 밤이면 뭐 부산시에서는 대국민 호소문을 내면서 외출을 좀 하지 말아달라라고 시민들에게 말을 하기까지 한 상황이고요. 또 태풍이 뭐 강한대교든 어디든 계속해서 몰아닥치면서 외출을 삼가달라라고 저희도 계속해서 꾸준히 방송을 전해드렸는데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인 유튜버 영상인데요. 바로 보시죠. 네, 이렇게 직접 파도에 맞은 모습까지도 나오는데요. 어젯밤 11시쯤에 부산 해운대 방파제까지 가서 일부러 파도 체험을 하는 그런 방송 모습입니다. 어젯밤 11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밤 11시면 어제 부산에 태풍 경보로 격상된 그 시각입니다. 이 남성은 파도에 맞아서 방파제에서 도로 중앙선까지 한 10m 정도를 떠밀려서 이 사람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던 사람이 신고를 했는지 누군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직접 출동을 해서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라고 제지를 하고 경찰이 말려서 겨우 이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의 행정력이 다른 곳에 지금 급한 곳에 많이 투입이 돼야 할 그 경찰의 행정력이 낭비가 된 셈입니다. 그 시간에 경찰은 다른 데서 또 피해가 없도록 단속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네, 앞서 최규진 기자 리포트도 보셨겠지만 119든 뭐 112든 굉장히 신고가 몰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디든 신속하게 출발을 해야 하는데 이런 유튜버를 제재하는데 또 일부 경찰 경력이 사용됐기 때문에 낭비가 된 셈인데요. 비슷한 시각에도 다른 몇몇 유튜버들도 바닷가에서 뭐 위험천만한 방송을 하면서 이른바 민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영상을 봤는데 참 대비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